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반복문, 선택문,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저걸 꼭 활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클래스와 객체 이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 로직, 알고리즘을 짜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이 가장 이 자바 언어 개발, 이 기초 역량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클래스와 객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분류로 이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이 프로그래밍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객체와 클래스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객체가 무엇이고 클래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일단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OOP라고도 하는데요. 오브젝트, 객체, 오리엔티드,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객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겠다라는 이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실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른 물건, 다른 객체들과 이렇게 어떤 값을 주고받거나 어떤 데이터들을 일방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일방적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음, 기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객체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리모컨 객체로 이 메시지를 주면 텔레비전 객체가 리모컨 객체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서 텔레비전 객체가 그에 맞춰서 어떤 기능을 하게끔 텔레비전 객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채널을 변경한다든지 음량을 변경하든지 이 메시지의 시작은 리모컨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은 텔레비전 객체이다 라고 이렇게 객체 간의 메시지들을 정의하고 그러면 이 객체들을 구분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형태들을 이 객체의 상태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있는 상태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배운 이 변수 기억나시나요? 변수와 같은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상태라고,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비헤비어는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객체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 동작을 수행하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을 동작이라고요.
조금 더 뭐 간단하게 보면 상태는 명사들이고요. 명사. 우리가 어떤 걸 지칭할 때 쓰는, 그죠? 뭐 값이나 이런 명사들이고요. 동작은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한다, 무엇 무엇을 뭐 변경한다, 무엇 무엇을 잃는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객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다. 그런 자전거 객체 같은 경우는 상태, 자전거가 현재 이제 기어가 있다면 기어 단수, 그리고 자전거의 뭐 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무게, 이런 다양한 객체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상태, 뭐 자동차의 색상, 자동차의 현재 연료량 이런 것들은 상태이고요. 그게 바뀌잖아요. 차가 운행 중에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이 차는 뭐 색상이 흰색인데 저 차는 색상이 까만색이다. 이런 것들도 이 각 객체마다 다른 상태이고요. 그 다른 객체들끼리 다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색상처럼. 아니면 한 객체가 연료량처럼, 뭐 지금은 연료량이 뭐 10리터였는데 잠시 뒤에는 뭐 5리터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자기 스스로 바뀌는 것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태라고 하고요. 동작은 그런 상태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것도 동작, 다른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것도 동작. 그래서 차에 주유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이 연료량 상태는 증가시키고 주유를 받는 이제 주유기의 연료는 자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주유기의 예, 상태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개념은 이 과정을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이 현재 상황을 컴퓨터로 옮기고 이 상황을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뭐 중간에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해서 컴퓨터가 이 작업 과정을 중간에 개입을 하겠다. 아니면 사람이 원래 하던 일들을 컴퓨터한테 그대로 객체 지향 개념으로 다 명세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 시스템화 시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들 있잖아요. ERP와 같은. 원래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 증명서를 떼려면 뭐 일일이 그죠?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신청서를 써서 실제 제출을 하고 그걸 받으면 공무원 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전산에 이렇게 입력하고 저한테 결과물을 주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객체 지향으로 구현해서 우리 민원인입사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냥 뭐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뭐 공용인증서 이런 인증서 뭐 간편 인증만 하고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 이 원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 옮길 때 이 객체 지향 개념의 추상화, 그 상황에 필요한 각 객체들 그리고 그 객체들 간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그 객체와 메시지를 상태와 동작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 지향 이 개념은 우리가 과거의 어셈블리어에서 어, 최근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은 뭐 절차 지향, 객체 지향, 함수형, 아니면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의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그죠? 좀 나이가 있으신 뭐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옛날에는 천공 카드로
프로그래밍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나 뭐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을 했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OMR 카드와 되게 유사한 겁니다. 이게 이 어셈블리 수준의 기계어 수준의 이 천공 카드라는 건데요. 이 천공 말대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을 뚫은 걸 이 컴퓨터에 넣으면 이 컴퓨터가 구멍이 뚫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수를 세한다든지 수의 뭐 연산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런 이 과거 어셈블리어에 존재한 프로그래밍 기법이고요. 다음은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절차 지형도 사실 막 오래 사용되었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프로시저, 이 절차,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명세하는 걸 좀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프로시저 서브 루틴을 이 프로시저라고 하고요. 절차지휘형에서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런 프로시저의 집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들을 아주 작은 작은 단위로 이 절차 단위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들을 여러 개를 또 묶어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만든다고 해도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결국 사람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각각이 자신의 절차에 맞게 그날그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조금 조금씩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개의 작업이 합쳐져서 큰 하나의 아파트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절차 지형도 우리가 한 번에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탁 짜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씩 이 절차를 명세해서 이 부분들을 조립하면서 전체 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 하고요. 이런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제점으로는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이 그 사용해야 할 이 상태, 이 자기가 절차만을 명세를 하다 보니 절차는 아까 객체 지향에서 이 상태와 동작을 하나의 객체로 표기한 것처럼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채널이랑 뭐 채널을 변경한다 이렇게 텔레비전 객체 안에 현재의 상태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동작 이렇게 묶어 두었는데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데이터는 이 공용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하는 건 이 동작들만 순서대로 동작들만 이렇게 쭉 표시하다 보니 상태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에 몰려 있는 이 상태,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신뢰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공하는 데는 이런 형태가 좀 접근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뭐 우리 은행 계좌 데이터다. 그럼 각 ATM들이 내 은행 계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절차 지향으로 이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내가 금액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런 정보를 어, ATM이 직접 이 전역 데이터들을 이렇게 건드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ATM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데이터에 뭐 이상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한 군데, 상태가 한 군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여러 개의 ATM에서 사실 여러분은 동시에 내 계좌에 현금 10,000원을 입금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 학교 그 앞에 편의점에서 어, 체크카드를 넣고 10,000원을 입금하고 동시에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친구는 은행 앞에 있는 ATM에서 그 은행 계좌랑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10,000원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시에 10,000원 입금이라는 데이터가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절차 지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과거에는 사실 일반 사용자, 개인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이렇게 뭐 계좌 조회를 하더라도 결국 은행원이 저한테 현금을 받고 확인을 하고 지금 이 데이터를 입금해도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다음에 데이터를 건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냥 개인도 실제 우리가 민감한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보안의 문제라든지 어떤 동시에 접근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객체 지향이 등장하게 됩니다. 객체 지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상태, 변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가 자기가 하는 기능들, 아까 앞에서 말한 절차 지향도 결국 어느 정도 이 묶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주 복잡한 이 작업들이더라도 그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류 단위를 이 객체 지향의 이 객체 개념으로 구현을 해서 이 절차 지향에서는 아주 큰 하나의 절차였는데 그 절차를 뭐 객체 10개로 나눈다. 아니면 객체 뭐 100개로 나눈다. 이게 나누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객체 지향을 쓰게 되면 이 객체 단위의 구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객체들을 몇 개만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아예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과거에 만들어 두었던 객체를 내가 새로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객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든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이라는 그 어떤 핵심 객체를 잘 활용해서 카카오 뭐 티, 카카오 뭐 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객체들을 쉽게 만들어내잖아요. UI도 비슷하고 실제 데이터도 카카오톡이랑 잘 이렇게 연동되어 있죠. 그렇게 이 컴퓨터 조립하듯이 이 부품 단위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예, 만들어내는 것이 이 객체 지향의 또 큰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런 형태는 이렇게 이 캡슐화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의 이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이제 메소드와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상태와 동작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와 메소드를 묶어서 아까 텔레비전 객체의 상태와 동작을 묶어서 표기했던 것처럼요. 그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또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꼭 하나의 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어디서는 상태 동작, 어디서는 데이터 메소드, 어디서는 뭐 필드, 뭐 펑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각 용어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건 상태나 데이터 이런 동작, 아, 아, 변수,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 동작, 함수를 통해서 다른 객체의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이 메소드, 동작,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동작, 메소드, 함수가 다른 객체에 영향을 줄 때 그걸 메시지라고 한다. 까지가 여기가 이제 지금 캡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상화는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문제 상황, 어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객체 지향
개념으로 옮기는 걸 말하고요. 이 객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변수와 함수들을 묶어두는 것을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객체 지향을 알게 되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스캐너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 서클, 원을 나타낼 수 있는 서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메인도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객체를 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 원이라고 하면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라디우스. 그리고 이 원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색상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다 보니까 면적을 구하는 get area라는 이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면적은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이렇게 이 원을 구성하는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객체 지향의 이 인캡슐레이션 단계를 그렇죠? 요 인캡슐레이션 단계에 요거를 이 원이라는 객체라면 얘가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얘가 필요한 메소드가 무엇인가 라는 걸 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이 이클립스 켜셔서요. 클래스 이름을 서클로 바꾸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밑에 빨간 줄이 뜰 거고요. 빨간 줄이 뜨면 이 전구 모양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겠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에 자바 파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구현한 요 코드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을 뭐 그림으로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데이터들끼리, 함수는 각 함수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각 함수들이 여러 개로 합쳐져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최상단의 함수는 뭐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실제로 뭐 엑셀레이터가 눌리고 그 엑셀레이터를 눌리면 뭐 연료가 분사되고 연료가 분사되면 이렇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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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아주 작은 이 부품들끼리의 이 절차만 잘 구현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하면 자동으로 그 밑에 있는 함수들이 다 실행이 되면서 복잡한 기능을 이렇게 명세할 수 있는 것이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이 현재 이 상황에 보이는 모든 각 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서로 간의 값을 변경시키는 이걸 하나하나 뭐 여기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람, 신호등 각각을 객체로 두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현재 상태, 뭐 이동 중이다,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함수로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리고 뭐 불을 켠다, 뭐 클락션을 누른다라는 것들이 이제 함수가 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객체로는 데이터로는 위치, 현재 위치, 현재 상태, 뭐 걷고 있다, 멈춰 있다 이런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함수, 앞으로 걸어간다, 아니면 걷다가 멈춘다, 아니면 뭐 함수로 주변을 살펴본다, 뭐 신호등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다른 객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기 의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현재 점등된 불이라는 이런 데이터도 있고 함수로는 불을 켠다, 불을 끈다 이런 것들이 함수로 구현되어 있겠죠. 자, 이 객체 지향의 특징,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객체 지향 자바나 C++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워서 처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보통은 뭐 객체 지향은 2학년 때나 1학년 때, 뭐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많이 전공이시면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쯤에 많이 나올 얘기들이 이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핵심 네 가지 기능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추상화, 그리고 캡슐화, 객체의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둔 캡슐화, 상태와 동작을 묶어둔 거, 이 캡슐화랑 이 상속과 다형성이 있는데요. 상속과 다형성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캡슐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약 캡슐 같은 겁니다. 알약 캡슐. 그래서 이 관련된 이 객체와 관련된 데이터와 여기서는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함수. 그래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는 이것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그리고 코드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객체들은 이런 형태로 캡슐화가 되어야 하고 이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객체는 이 데이터들을 객체 내부로 이 객체는 이런 함수, 이런 기능, 이런 알고리즘들을 어, 캡슐 내부로 만들어서 하나의 캡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책이나 이런 걸 보셔도 이렇게 용어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뭐 데이터라 했다가 상태라 했다가 필드라 했다가 어쨌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트 만들었던 그런 변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알고리즘, 메소드, 함수 그렇게 나 자신의 이 객체 자신의 데이터를 바꾸는 기능이나 다른 객체의 값을 바꾸거나
다른 객체의 값을 읽어오거나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는 다른 객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을 이 함수, 알고리즘, 메소드,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실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데이터와 함수, 알고리즘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이 기능들을 하는 어떤 이 단위를 묶어서 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목적은 어, 캡슐을 통해서 이 객체 내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캡슐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가? 이 제가 뭐 엄격결에도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서 조금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저런 의미인가라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한쪽에 있고 이 함수가 또 한쪽에 있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 의도에 이 예를 들어 뭐 레벨 1 사용자가 레벨 3 데이터에다가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그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데이터들도 있고 함수들도 있으니까 함수가 데이터에 접근해서 읽으면 뭐 읽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캡슐화는 이 객체 내부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객체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객체의 값을 읽거나 그 객체의 값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 객체가 다른 객체의 메시지를 거부를 한다든지 그 다른 객체의 어, 로그인 정보라든지 뭔가 다른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저 객체는 나의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객체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객체가 또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객체를 통해서만 내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끔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제 알약의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물질들은 알약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물질들은 알약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캡슐화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 모아두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모았기 때문에 이 모아진 이 데이터들을 일관적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가 이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는 캡슐화라고도 하지만 뭐 은닉화, 정보 은닉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객체 외부에서는 객체 내부의 이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절차 지향의 방법처럼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그냥 책꽂이에 막 꼽혀 있어서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볼 수 있는 이런 절차 지향의 데이터 관리 방법이 있고 객체 지향 같은 경우는 이 객체를 통해서 객체한테 나 저 책 주세요 하면 그 객체가 그 메시지를 준 상대의 객체, 그 A 객체가 B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B 객체가 A 객체는 요 자료를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안 주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보 은닉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소프트웨어 캡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드 변수 여기 또 메소드라고 하죠. 이게 교재들이 뭐 일관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교재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 부르는 방법들을 다 알려줘서 저는 어쨌건 여러분들이 변수 메소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교재로 배운 사람들, 다른 뭐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이 객체 지향을 배우는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런 이 그림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다양한 용어들을 아시게끔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캡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캡슐화된 요 하나의 캡슐, 변수와 메소드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캡슐, 이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클래스와 객체의 첫 번째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아니면 현실 세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 구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현실 세계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까? 그냥 일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아니다. 이 일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해보자. 그리고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보자. 까지 오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캡슐, 이 클래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공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정보 은닉이라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 공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공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파란색 영역이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밸런스, 그 밸런스 이제 은행의 잔고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퍼블릭 밸런스라고 되어 있다면 퍼블릭 뭐죠? 공공이죠. 그죠? 공공 화장실 할 때 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의 객체들이 퍼블릭 밸런스는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빗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변수 앞에다가 프라이빗이라고 붙이면 프라이빗 뭐죠?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렇게 분리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만의. 그래서 프라이빗 밸런스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이 객체들이 다른 객체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밸런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두는 겁니다. 막아두고 이 변수의 값을 알고 싶다면 get balance라는 함수를 이 메소드를 통해서 변경을 해라. 아니면 put balance. put은 이제 놓다죠. 놓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져다 놓다. 그래서 put balance라고 하게 되면 이 외부에서 준 이 값을 밸런스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퍼블릭 밸런스에서 외부에서 메시지로 값을 바꾸는 거나 풋 밸런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서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소드가 함수가 변수 값을 바꾸는 게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풋 밸런스와 같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외부에서 이 밸런스가 뭐 1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밸런스를 외부에서 야, 그냥 마이너스 10만으로 바꿔버려. 아니면 그냥 뭐 10억으로 바꿔버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 그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내가 10,000원을 넣었지만 100만 원이 밸런스가 증가되게끔 해라. 뭐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거는 내가 만든 이 퍼블릭, 내가 만든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둔 프로그램 옆에다가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가 이 값을 조정해 버리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내 프로그램 옆에 있는 다른 이 클래스가 내가 만들어둔 값을 변경 못하게끔 아니면 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의 통제 하에서 변경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개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 그냥 실생활의 예로 보면 세탁기에 그 세제 넣는 통이 있죠. 그 세제 넣는 통에 세제를 정량으로 맞춰 넣게끔 세제를 적당히 넣게끔 어떤 가이드라든지 너무 많이 넣으면 어차피 저 뚜껑이 안 닫히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공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 외부 객체가 원하는 어떤 이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 이 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은 값을
내가 내부에 있는 값에다가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 요런 형태가 공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내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 뭉쳐놔야지. 클래스를 하나 뭉쳐놔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여야 요 내부에서는 절대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아무도 쓸 수 없다. 얘들 이 밸런스를 건드리려면 무조건 get 밸런스 아니면 put 밸런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용을 달라라고 이렇게 명세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개 인터페이스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객체 지향 특징의 추상화는 이렇게 객체의 변수와 함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이 추상화였고요. 캡슐화는 궁극적으로 이 공개 인터페이스까지 와서 외부의 다른 객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더 배울 아까 언급하지 않은 상속과 다양성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그리고 기존에 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 배우셨다면 그런 개념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머릿속에 정확히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어떤 문제 상황, 현실 세계도 각각 구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